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뭐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3년 오늘 11월 29일 수요일 그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염승환 이사고요. 오늘 국내 주식시장 뭐 아침엔 좀 빠지더니 또 약간 오르기도 하고 좀 혼조세입니다. 그래서 끝날 때까지는 조금만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시장이 요즘에 아마 오늘도 뭐 라이브를 하면서 느낀 게 뭐 안 가는 건 정말 죽어도 안 가고 물려 계신 분들도 좀 답답하실 것 같고 그런데 좀만 버텨보시고 SK도 한 두 분 정도가 이제 거기 라이브 거기 이제 물어보셨는데 뭐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기다리는 전략들이 괜찮고 아직까지는 이제 안 간 기업이라고 해서 영원히 안 가는 건 아니고 한 번씩은 이제 돌아가는 흐름들이 나올 텐데 예를 들면 요즘에 삼성 SDS가 정말 지난 2년 동안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냥 근데 요새 갑자기 AI 이제 생성형 AI 그건 이제 이미 한번 몇 달 전부터 소개를 해드렸죠. 삼성 SDS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준비 중에 있었고 그걸 이제 발표도 했고 근데 이제 바로 주가 움직인 게 아니라 최근 한 달 만에 그냥 갑자기 지금 주가가 급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모멘텀이 이제 뒤늦게 좀 발현이 된 건데 내러티브라 그래요. 그거를 우리가 흔히 이제 주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게 이제 스토리텔링. 이 회사 알고 봤더니 AI네? 근데 삼성그룹에 이거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뭐 현대오토에버가 요새 급등하는 건 자율주행도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땐 그거보다 자율주행보다 AI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의 SI 업체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현대차 그룹의 통합 소프트웨어라든가 그룹 전체를 이제 관리해주는 그런 이제 시스템들을 만드는 업체죠. 현대오토에버가. 네. 근데 여기에 또 현대차 그룹이 AI를 접목할 수 있고 얼마 전에 그 아마존 웹 서비스인가 아마 공시 한번 보셨던 걸로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죠. 아마존 웹 서비스를 이제 활용을 해서 이제 관련된 뭐 그게 정확히 AI인지까지는 이제 알 수는 없지만 클라우드 사업에 대해서 현대오토에버가 중간 역할을 할 것 같다. 이런 이제 공시가 나왔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요새 막 급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 사실 뭐 LG도 그렇고 롯데정보통신도 그렇고 SK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SK도 SK CNC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삼성 SDS 같은 회사예요. 삼성그룹의 비상장이죠. 예. 예전에 아마 합병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지주회사로 묶여 있다 보니까 좀 숨겨져 있는데, 근데 그런 모멘텀들이 또 어느 날 발현되면 주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러티브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예, 다만 조심하셔야 될 건 그 내러티브가 어느 순간 끝나면 주가 또 무섭게 빠져버려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 실적과 같이 가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기분 좋다 말아버립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많이 빠져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뭐 내러티브도 반영 안 됐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다만 이제 요즘에 막 이렇게 올라가는 기업들은 내러티브 다음에 그 다음에 숫자가 받쳐줘야 됩니다. 이거를 계속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원상복구 되는 걸 우리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오를 때 투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를 때 좀 기다리자라고 좀 계속 언급을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못 오른 기업이라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올라갈 수 있는 뭔가 모멘텀이 있는지만 좀 잘 체크하시고 자기 차례를 기다리시면 좋겠고 요즘에 정말 또 포문상 날 수밖에 없는 장이에요. 뭐 에코프로머티, 두산 로보틱스 막 급등하니까 조급해집니다. 근데 그런 거 다 무시하세요. 예. 뭐 내 거 아닌데 굳이 접근할 필요 없고 조금이라도 군불제다 당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기업 다 분명한 거는 펀더멘탈 대비해서 너무 비쌉니다. 그러니까 각별히 조심은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근데 혹시 또 그쪽으로 또 빠지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그거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보고서 해드릴 내용은 일단 이제 그 화웨이가 견인한 중국의 판매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판매 스마트폰이 좀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일단 어느 정도는. 그리고 코미코 예전에 우리 한번 공부해봤죠. 지난주였나? 반도체 공부할 때 오랜만에 코미코 이제 공부를 좀 해봤는데 내용이 괜찮아요. 예, 그리고 JW 중해제약 뭐 최근에 많이 빠졌다 올라왔는데 다시 한번 보고서가 나왔고 GKL은 이건 한번 여러분들이 외국인 카지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안 좋은 내용이에요. 그게 좀 담겨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보여드리는 거고 SBS 뭐 괜찮은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조선 오늘은 조선 특집입니다. 이제 본의 아니게 조선주들 오늘 보고서도 요 밑에 있는 건 2개 나왔고 이거는 좀 이제 다 읽어서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했던 건데 조선 내년 전망이 3개나 있어요. 그래서 길진 않습니다. 그래서 조선주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주가 구조적 성장주라고 일단 보고 있어서 짧게 트레이딩 하는 거는 조금 그렇게 좋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한 번 더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게 맞고 틀리고는 저도 모릅니다. 뭐 조선주가 내년 내후년에 우리 예상대로 계속 좋아질지 아니면 뭐 또 뭔가 변수가 생겨서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참 어렵죠. 근데 이런 게 투자라고 봐요. 이렇게 계속해서 고민하고 이런 보고서 보고 체크하고 회사들은 잘 따라오고 있는지 검증하고 주가 빠졌으면 왜 빠졌는지 오르면 왜 오르는지 이런 것들 좀 체크하면서 문제 없으면 가져가고 많이 빠졌으면 더 사고 그런 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조선주도 지금 굉장히 투자하신 분들이 오래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뭐 2년 이상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올해 아마 투자하신 분도 계실 거고 조선주를 있을 텐데 한번 이 사이클을 계속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다만 너무 올랐을 때 조금 줄였다가 너무 많이 빠졌다 싶으면 조금 들어가시면서 이런 걸 좀 트레이딩도 병행하시면서 한번 그런 경험을 하시고 나시면 또 향후에 이제 그 긴 그림에서 투자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런 게 사실은 경험이고 더 중요한 거예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경험해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요거 한번 이렇게 오늘 보고서 꽤 많지는 않고요. 먼저 오늘 그 보고서 첫 번째는 그 스마트폰인데 이건 이미 예전에 기사에도 좀 나왔던 내용들이 일부 있는데 어쨌든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가 일단 28개월 만에 오늘 다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NH 것만 좀 발췌를 해봤고요. 10월 판매량은 1억 대가 넘었고 미국 제외 다 좋습니다. 특히 중국이 놀라울 정도의 성장세고요. 유의미하게. 그 다음에 시사점은 중국이 본격 회복하고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쪽을 좀 보셔야 돼요. 이제는 제가 애플 쪽은 좀 보수적으로 보자고 자꾸 말씀드린 게 이미 그동안 장기간 성장도 했고 더 이상 혁신이 없어요. 그럼 이제 애플을 기다리는 거는 생성형 AI랑 그 비전 프로 있죠. 요거거든요. 근데 요거 관련된 모멘텀은 저는 내년 하반기 정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좀 당분간은 애플 쪽보다는 이런 쪽을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안드로이드 쪽이 더 낫다고 보고 있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화웨이가 요즘에 좋고 또 2024년 지금 부품 수급 안정화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온 디바이스 AI 지금 삼성의 갤럭시 폰에 AI가 그냥 들어갑니다. 인터넷 없이도 할 수 있는 거죠. 자체적으로. 그래서 애플은 중국에서 지금 점유율 약화를 걱정해야 되고 실제로 중국에서 조금 고전하고 있죠. 그리고 온 디바이스 AI 탑재 스마트폰이 중국에서 출시되고 근데 어제 그 누구죠? 그 하이난 연구원이 보고서 기억나시죠? 어제 한번 소개해드렸던 거기 뭐라고 써 있었죠? 소비자가 좋아하건 안 좋아하건 간에 상관없다. 일단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들이 저 기능을 그냥 넣어버리는 거예요. 강제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지금 아직 모델은 적죠. 근데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그 AI는 필수 기능이 될 수도 있어요. 스마트폰에. 그럼 그냥 우리는 이제 스마트폰 살 때 자동적으로 접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겠죠. 공급자가 먼저 이제 선택을 해서 가겠다라는 그런 이제 부분으로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파급력이 있겠죠. 그러니까 수요보다 아예 공급으로 넣어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저게 필요 없는 분들도 많아요. 굳이 뭐 AI 내가. 근데 아예 강제 탑재하는 거니까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비중 높은 회사가 삼성전기고 화웨이 최대 수혜 기업 중에 하나가 JNTC래요. 이게 사실은 3D 커버 글라스 있죠. 예, 디스플레이 그거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화웨이 비중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새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 쫓아가지 마시고 삼성전기는 부담 없어요. 좀만 더 내리면 네, JNTC 조금 올랐으니까 다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안드로이드 폰 부품 회사들이 있잖아요. 이쪽이 한 2년 정도 되게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년 뭐 초까지는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읽어본 보고서 중에서 아까 조선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보고서 중에 하나가 코미코 같아요. 뭐냐면 코미코 요 내용이 이제 목표 주가 8만 원 신규 제시했는데 이게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을 때 이 회사가 왜 중요하다 그랬죠? 세정과 코팅이죠. 세정은 씻어주는 거고 코팅은 뭐죠? 예, 거기다가 이제 기름칠 해주는 거죠. 한마디로 오래 쓸 수 있게. 그러니까 장비를 씻어주고 코팅해주는. 근데 이게 왜 중요하죠? 이제 식각이나 증착 환경이 가혹해져요. 막 식각이나 증착이 점점 미세화되니까 플라즈마 있죠. 위에서 식각 같은 거 플라즈마 그 레이저로 쏴서 깎아버리거든요. 그럴 때 이 밑에 있는 부품들이 금방 손상돼요. 너무 가혹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오래 쓰게 하려면 코팅을 해줘야 돼요. 우리 드라이 클리닝 하는 이유가 옷을 오래 입으려고 하는 거죠. 예, 그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코미카가 그쪽의 주력이고 또 코미코는 해외 진출을 많이 해놨어요. 미국에도 법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이 투자할 때 항상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근데 인텔 쪽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인텔이 지금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인텔에 또 이 사업을 좀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가 좀 기대되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미코라는 회사도 있죠. 예, 코미코의 자회사 중에 이제 미코도 있고, 근데 그 기업은 이제 그 세라믹 히터라고 기억나시죠? 이 본딩할 때 이제 칩과 기판 이렇게 딱 붙일 때 열압착을 하잖아요. 열을 딱 대주는. 그거 이제 하는 회사가 바로 이제 미코고, 예, 그리고 이제 그건 이제 후공정에 들어가는 거고 자회사 중에 미코 세라믹스라 있거든요. 이 회사를 이번에 인수했죠. 이 회사 같은 건 전공정에 쓰이는 그 열 히터가 있습니다. 약간 달라요. 하나는 그러니까 미코 세라믹스는 전공정, 그냥 미코는 후공정. 약간 뭐 HBM 쪽이라든가 그런 쪽인데 어쨌든 이제 이 미코 이쪽 코미코나 미코 이쪽이 일단 이제 요즘에 트렌드 변화에 좀 잘 맞게 움직임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코 세라믹스를 이번에 인수를 했고 영업이익 31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근데 가장 핵심은 인텔 파운드리 대규모 설비 투자. 코미코가 약간 또 비메모리 쪽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텔의 요게 백사이드 파워 딜리버리라고 하는데 이렇게 전기가 통하는 통로라고 하더라고요. 요거를 뒤로 빼요. 뒷면으로 빼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기술이라고. 앞면이 남잖아요. 그 앞면을 최대한 이제 공간을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정확하게 저게 뭐 제가 뭐 기술자 아니니까 잘은 모르지만 저런 기술을 적용한 저전력 칩에 대한 양산 능력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바뀐 건데 그러면 칩 크기를 좀 줄일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인텔의 어떤 이런 투자들 기술 변화에 수혜가 예상되고 또 미코 세라믹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히터도 만들지만 밑에 그 세라믹 파츠라고 있어요. 소모품 ALD 장비 있죠. ALD 장비가 증착하죠. 뭐 예를 들면 유진테크나 주성 엔지니어링이 ALD 장비 만들어서 주가 많이 갔잖아요. 예. 근데 그 장비 이제 증착을 할 때 필요한 그 소모성 부품 그런 걸 또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4년 코미코의 비포 파츠 시장 진입도 비포는 뭐냐면 장비사에 직접 공급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애프터는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인텔이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생산업체 있죠. 여기다가 공급을 하는 게 애프터. 예. 비포는 장비사. 그러니까 장비가 앞단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장비 비포 그 전이란 얘기죠.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이쪽이 더 마진이 좋다 그러죠, 보통. 예. 요거 시장 진입 가시성이 상당 수준 확보됐다. 뭐 이런 내용이고 내년 기준 PER 10배 정도로 일단 저평가 상태고 PBR도 1.8배니까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그것도 싼 건 아니에요. 싼 건 아니고
근데 쌀 수가 없죠. 이렇게 지금 내용들이 좋게 나오는데 싸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예. 근데 그렇다고 비싸지도 않아요. 예. 근데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이제 선단 공정 이런 걸로 통해서 장비를 오래 쓰게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 예. 그래서 이 기업을 왜 주목해야 되는지도 한번 여러분들이요, 이걸 뭐 투자하시러가 아니라 코미코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세요. 직접 어떤 기업이고 거기 사업 보고서 보시고, 제가 그 버틀러 알려드렸잖아요. 버틀러 들어가셔가지고 거기 보면 정말 잘 돼 있잖아요. 뭐 사업 보고서 보는 뭐 그냥 바로 클릭하면 사업 보고서도 볼 수 있고 공시까지 잘 돼 있으니까. 자, 보시면 이제 여기 버틀러 또 제가 그냥 바로 접속을 했는데, 뭐 여기다가 코미코 이렇게 적으면 되죠. 그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뭐 들어가세요.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기업 정보 같은 거 보면 여기 나와 있죠. 사업 개요. 이거는 아예 요약이 된 거예요. 그냥 된 거고, 그다음 공시 목록, 사업 보고서, 사업 보고서 보면 되죠. 최근에 나온 분기 보고서 보고, 이에서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가? 사업의 개요. 반도체 세종 코팅 사업, 아까 설명드린, 예, 그런 걸 하고 있다. 코팅이 45.9, 세정이 34. 그러니까 한마디로 코팅이 더 비중이 높아요. 근데 코팅이 더 고부가 가치겠죠. 예, 부품도 있고, 아마 이 부품 쪽은 아마 미코세라믹스를 얘기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읽어보는 거예요. 이 시간 날 때. 다른 걸 읽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기업을 하나라도 이렇게 보고 직접 해보시라니, 요약해가지고. 저는 주말마다 이걸 하고 있어요. 네, 이런 것 제가 관심 있는 기업들은 다 요약해 놓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도 나 미코 세라믹스도 나와 있죠. 여기 글씨가 좀 잘 안 보이시나요? 한번 키워볼까요? 네. 그러니까 당사의 종속회사인 미코 세라믹스 저 모르면 이거 읽어보는 거예요. 예, 세라믹 소재 만들고 있고, 히터, 예, 아까 말씀인 히터. 예, 이건 아마 전공정에 들어가는 히터. 이제 열을 이제 공급하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온부터 고온 공정까지 이렇게 돼 있고, 반도체 장비용, 장비에 들어간 세라믹 소재 부품 연구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도 나와 있는 거죠. 주요 제품, 세정 코팅 부품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미코 세라믹스는 부품일 거예요. 이게 요거까지 포함이 다 돼 있습니다. 근데 실적을 보면 뭐 3분기까지는 좀 무난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매출 수주 사항도 한번 보시면 되고, 예, 수주 잔고는 안 나와 있고, 기타 참고 사항에는 이제 업황이나 이런 게 요거 나와 있죠. 이렇게 생산, 세정 코팅, 예. 그 다음에 주요 고객사 여기 나와 있죠. 아예 고객사까지 친절하게 알려주네요. 인텔, 삼성, 오스틴 공장, 글로벌 파운드리, 마이크론, NXP, 정말 TSMC도 있어요. 네, 다양하죠, 되게. 그러니까 이렇게 글로벌 좀 고객사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도 굉장한 좀 강점이 아니겠냐 보고 있고, 여기 이제 나와 있죠. 세정, 예, 회사의 주력 제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정 전, 그러니까 세정을 하고 나면 요게 세정하기 전이고요. 이게 세정을 한 다음이라고 합니다. 깨끗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해주고, 요건 코팅, 예, 주요 제품 코팅했을 때 사진 나와 있고, 이게 이제 반도체 세라믹 소재, 요게 미코 세라믹스가 하는 거. 요게 히터, 열 집어넣는. 근데 그냥 미코는 후공정이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는 전공정이 들어가는. 그 차이가 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보시면 매출 많이 늘었죠. 913억 맞나요? 네, 이번 분기에 913억. 작년이 751억. 오, 훌륭합니다. 실적 좋고. 그래서 영업이익은 근데 감소했어요. 이거는 이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왜 영업이익은 감소했지? 161억에서 감소했어요. 아마 이제 판관비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죠? 여기 판매 관리비가 175억에서 234억이나 늘어났어. 그럼 왜 늘어났나? 이런 것도 이제 주석 보고 비용 검색하면 보통 나오거든요. 이렇게 주석 들어가서 비용에 아마 성격별 분류라고 있을 텐데 가끔가다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있네요. 비용의 성격별 분류 여기 있죠. 예,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원재료가 좀 많이 올라갔나 봐요. 여기 보면 그죠? 원재료 사용비가 작년 3분기보다 작년 3분기는 85억인데 이번에 146억이죠. 그래서 좀 많이 늘어났고 8억 아니 이게 맞나요? 천만 시만 100만 천 85억에서 급여가 한 70억 늘어났어요. 그죠? 196억에서 261억. 그죠? 그래서 이것도 좀 그러니까 원재료비하고 급여가 좀 올라가서 약간 이게 영향을 좀 줬던 것 같아요. 감가상각비도. 이건 이제 투자를 좀 해서 그러겠죠. 그러니까 저런 각종 비용들이 좀 올라간 게 좀 아쉬운 거죠. 그 기타 비용이 좀 많아요. 보시면 여기 보시면 기타 비용이 183억이나 나왔어요. 원래 작년에 4억밖에 없었는데. 근데 이런 거는 일회성이겠죠. 그래서 요걸 제외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 기타 비용을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저거 뭐냐? 저게 일회성이면 저걸 빼주면 돼요. 그러면 작년엔 4억이니까 183억이니까 180억 정도를 빼면 사실은 그렇게 또 이번에 실적이 아주 나쁘다라고 또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겠죠. 그래서 이런 실적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또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일회성 비용, 그 다음에 여기 원재료 딱 눈에 들어오죠. 그 다음에 여기 종업원 급여 이 세 가지가 좀 늘어난 게 매출이 증가했음에도 실적이 좀 악화된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돼요. 이런 이제 원재료나 종업원 급여 어쩔 수가 없고요. 저 일회성 비용만 확인하셔가지고 하면 뭐 그게 큰 문제가 아니라면 그게 문제 될 건 없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라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그걸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요건 제가 적어온 건데 이제 회사 홈페이지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제품들 만들고 이게 미코 세라믹스의 그 세라믹 부품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증착할 때 뭐 이렇게 들어간다. 뭐 시가 갈 때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BSPDN이라는 기술은 뭐냐면 아까 인텔 신공정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반도체가 점점 칩의 밀도가 증가하고 그 웨이퍼 안에요. 트랜지스터, 뭐 커넥터, 배선 이런 것들이 다 공유돼 있어서 이렇게 겹쳐 있다 보니까 칩의 성능이 떨어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 전원 있죠. 전원선 있죠. 이 아까 말씀드린 그 전원선, 파워 딜리버리 이거를 뒤로 빼버린대요. 그러니까 칩의 앞쪽이 아니라 뒤로 빼버린다고 합니다. 이게 20%를 차지했는데 메탈 배선을 웨이퍼 뒷면으로 보내가지고 배선 길이도 줄이고 그래서 크기도 작게 만든. 이게 앞면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파워 딜리버리거든요. 요거 있죠. 위에 있는 거. 요거를 이 뒷면으로 보낸 거예요. 여기. 요게 뒷면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세요? 요거를 뒤로 보낸 거예요. 이쪽으로. 그러면 앞면에 이게 없으니까 앞면 요 공간이 남겠죠.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요 앞면에 파워 딜리버리 요거 있잖아요. 요 선 같은데 요게 이제 뒤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요거를. 요만큼의 공간이 남아돌겠죠. 그래서 뒤쪽으로 빼버린다. 그렇게 해서 셀 면적을 이렇게 줄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줄인다고 하더라고요. 요 기술을 이제 하고 있다. 요게 이제 코미코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텔의 이런 이제 확장에 대한 부분이니까 조금 뭐 이런 것들 기술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JW 중해제약은 IBK의 이성경 연구원님이 목표주가 4만 원 제시했고, 뭐 내용은 다들 아시죠? 국내 1위 수액제 판매 제조하는 회사고, 사실 수액제 만드는 기업은 JW 생명과학이죠. 거기서 만드는 걸로 알려져 있고, 리바로, 햄리브라, 악템나 이런 이제 제품들. 근데 이 회사가 이걸 직접 만들기보다는 사실은 판권을 가져온 거죠. 해외 기업으로부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파는데 잘 팔려요. 그래서 리바로는 고지혈증 치료제. 올해도 30% 이상 성장. 또 급여가 확대된 혈우병 치료제 햄리브라. 이거는 239% 성장. 근데 보통 이제 글로벌 제약사라 공동으로 판촉을 해서 판권을 보통 확보를 하는데, 그럼 좀 재계약 리스크가 좀 있대요. 근데 이 회사는 그냥 오리지널사로부터 그냥 자기가 직접 구매를 해와요. 판권을. 독자적으로. 그래서 재계약 리스크 없이 안정적으로 매출 성장을 한다. 다만 이제 올해
그 좀 아쉬웠던 게 아토피 파이프란 이거 기대 많이 한 건데 이게 이제 권리 반환이 좀 돼버렸고 과징금이 좀 있어가지고 주가가 한번 급락했다 좀 올라왔는데 어쨌든 이제 악재는 악재죠. 당연히 악재인데 주가는 좀 기반형 됐다. 그래서 이제는 중요한 게 실적 이 부분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고 요게 올해 5월에 다울투자증권제가 이보고서인가요? 이 전보고서인가 아무튼 그때 저희 당사에 지금 이제 그만두신 강하나 연구원님도 JW 중해제약을 좀 몇 개 써주셨는데 그때 그거 한번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그 내용이니까 참고만 혈우병 치료제 뭐 햄리브라 예, 그리고 리바로 같은 경우는 직접 원료도 생산해서 마진이 좋다. 예. 그리고 기초수액제 요것도 국내 1등 업체 중에 아니 그러니까 수액제 국내 1등 업체 중에 하나고 영양수액제는 이제 단백질 같은 거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JW 생명과학이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대표 수액제 브랜드로는 이름이 위너프 예. 여기에 이제 포도당, 치즈, 아미노산 같은 게 들어가서 해외에서 수출이 나오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KB증권에서 나온 건데 목표 주가 낮췄고요.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지금 중국에서 VIP 규제하고 있고 카지노를 약간 예, 사실 카지노 VIP 고객들은 부자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단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 정부가 마카오 같은데. 그래서 올해 이제 영업이익 추정치를 크게 낮췄고 내년에도 실적이 전망을 낮춰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건 좀 주가에는 부정적일 수 있고요. 또 중국이 반간첩법을 강화해서 이게 마카오로 가려던 일본이나 동남아 고객들이요 한국으로 올 수 있는 거는 일단 수혜는 좀 되지 않겠냐. 이건 좀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고. 근데 제일 큰 문제가 요겁니다. 저도 이 내용까지 잘 몰랐는데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가 이제 1단계 오픈을 앞두고 있대요. 그래서 외국인 카지노 산업 전반의 경쟁심. 요게 아니 뭐 이렇게 수요가 뭐 중국 사람들이 안 오는 것도 안 올 수도 있는데 또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일 문제는 요거죠. 미국 인디언계 자본이 이제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저기 인천 영동도 있죠. 거기다 이제 개발을 하는 거예요. 국내 최대 규모로 크기도 엄청 크다고. 제가 아까 검색해봤거든요. 정말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개장을 하게 되면 아마 수요도 몰릴 것 같고 그 다음에 인력 채용을 하는데 경쟁사들보다 아마 높은 인건비를 제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카지노 회사들의 인력난이 또 심화될 수도 있고 나도 올려달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담이 또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GKL은 물론 파라다이스랑 좀 다르게 서울에 있으니까 경쟁 강도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특히 파라다이스는 바로 옆에 있잖아요. 파라다이스 시티 옆에. 그러니까 이제 바로 옆에 그냥 큰 회사가 하나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에 좀 부정적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인스파이어 카지노 정식 오픈이 내년 초인데 경쟁 강도에 대해서 주시하시면 좋겠고 어쨌든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내용입니다. 주가 할인 요인 중에 하나예요. 경쟁사가 막강한 게 하나 들어온다. 불편한 거죠. 예. 그래서 주가에는 좀 악재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내용이고요. 인천공항 이제 제2여객터미널 인근에 그 부지에다 만드는 거고 2046년까지 한대요. 동북아시아에서 제일 큰 리조트로 뭔가 엄청난 리조트가 들어오는 거예요. 6조 원인데 1단계로 2조 원. 그래서 5성급 호텔로 3개동 하나 호텔 앤 리조트가 위탁 운영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들어가고요. 아레나 여기서 이제 공연 같은 것도 많이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카지노 쪽 좀 약간 업황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이 부분은 주가에 좀 부정적이고 사실 GKL도 GKL인데 파라다이스한테 더 좀 약간의 악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다만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는 저도 모르죠. 정확히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다만 주가 측면에서 조금 부담스러운 뉴스가 일단 나와서 카지노 업종은 조금 일단 관망을 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나 뭐 주가가 이미 많이 빠져 있어서 뭐 더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오르는 그 흐름이 모멘텀이 나오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DS투자증권의 장재영 군이 SBS 목표주가 35,000원 신규 제시했고 24년도 영업이익 879. 내년 좋을 거라고 보더라고요. 이렇게만 나와주면 좋죠. 좋고 광고 수익도 늘어나고요. 사업 수익은 이제 컨텐츠 같은 드라마, 올림픽 중계권 이런 것들인데 이쪽에서 내년에 좀 괜찮지 않겠냐. 그리고 자회사 스튜디오 S랑 SBS 컨텐츠하고 합병하죠. 이 부분도 일단 긍정적입니다. 제작과 유통이 통합되고 수령금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엔 좀 나아지지 않겠냐는 내용이니까 한번 지켜보시고 PBR 기준으로도 거의 발바닥까지 왔어요. 완전 바닥이니까 내년을 보고 좀 한번 버텨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주 딱 3개 보고서 말씀드릴게요. 그다음 하나투자의 이봉진 연구원님이 내년 연간 전망으로 조선. 근데 원래 이 하나투자증권이 조선을 항상 중립으로 봤어요. 근데 왜 다들 좋게 보는데 유독 투자 의견이 좀 중립이고 좀 의아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올렸어요. 긍정으로. 드디어. 그래서 의견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신조선 발주 물량은 올해랑 유사하지만 상저하고 내년 하반기에 좋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친환경 선박 때문에 교체 수요 있을 것 같고 변수는 암모니아인데 암모니아 이제 가스성 운임이 요즘에 좀 강하잖아요. 근데 올해 베리라지 그러니까 초대형 암모니아 캐리어 요게 약자거든요. 베리라지 암모니아 캐리어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14척을 발주했다. 네, 암모니아 운반. 요즘에 뭐 우리나라에서 수주 좀 따냈죠. 그리고 내년에는 암모니아 엔진 개발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암모니아를 원료로 해서 엔진을 돌리는 거예요. 네, 그럼 좀 친환경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것도 같은데 그런 부분도 모멘텀이 될 것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선박 발주량은 내년 하반기 정도. 그래서 사실 21년도가 제일 좋았던 것 같고요. 예. 그러나 이게 이제 조금 다운되다가 다시 좀 돌릴 것 같고요. 가스선 운임입니다. 엄청나죠. 그냥 이미 전고 좀 뚫어버렸어요. 가스선이 뭐냐면 LPG, 뭐 암모니아, LNG 이런 것들이죠. 그냥 건설 기계는 여전히 호황이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올해 뭐 하반기 주가 별로 안 좋았죠. 피크아웃 우려 때문에. 근데 여전히 괜찮다. 인프라 투자법도 있고 민간 투자 위축 가능성이 조금 있긴 있지만 리쇼어링 정책,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하는 게 수정될 가능성 높지 않고 그 다음에 고금리로 주거용 건설 지출 조금 불투명하지만 신규 주택은 판매가 괜찮다. 또 신흥국은 자원, 중동 이쪽이 좀 괜찮고 특히 중동은 네옴시티 사우디 중심으로 하니까 중국은 내년에는 아마 굴착기 판매량 늘어날 것 같다. 올해까지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럼 내년엔 반대로. 왜냐면 또 부동산도 요즘에 약간 부양을 좀 하고 있고 그다음 배기 규제를 좀 하나 봐요. 그래서 배기 규제를 잘 맞추는 티어 4 제품만 판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딜러들이 티어 3 재고 이게 더 가격이 싸대요. 이거를 먼저 팔아버렸대요. 가격이 싼 거부터. 예, 그래서 조금 이제 중국이 부진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또 좋은 흐름으로 나오지 않겠냐 하는 약간의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 공장 가동률이 20%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중국은 회복이 된다면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 중국은 내년 조금 이제 회복을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굴착기도 요새 많이 빠졌는데 절대 뭐 여기서 뭐 포기하거나 비중을 줄이거나 그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건 이제 메리츠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신규 수주액이 이거 항상 지금 뭐 조선에 대해서 뭐 무슨 얘기 나오죠? 피크아웃 계속 피크아웃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선별 수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배를 비싸게 판매하고 있는 거죠. 근데 주가는 이익을 선반영하고요. 이익은 수주 잔고에서 나오고 수익성은 수주 잔고의 그 신조선가죠. 조선 가격 이게 결정을 하는데 이게 좋은 상황인데 신조선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피크아웃은 그냥 기후에 불과하다 이런 내용이고 신조선가 상승은 조선업의 공급력을 초과하는 수요 때문입니다. 공급보다 수요가 많죠. 공급자는 몇 개 없어요. LNG선 여전히 공급 부족하고
컨테이너선은 물론 이제 워낙 발주가 많아서 좀 줄겠지만 이것도 실험 발주, 친환경 선박 계속 발주하고 있고 탱커는 아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좋아질 것 같습니다. 특히 내년에 기대하는 게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탱커예요, 탱커. 원유 운반, 탱커는 원유 운반선이에요. 그래서 베리라지, 예, 뭐 크루드 오일, 캐리어겠죠. 이게 약자가. 그래서 초대형 원유 운반선. 아프라막스급은 약간 그 밑에 있는 거죠. 그 밑에 예, 있는 건데 좀 작은 배. 요건 아주 큰 배. 예, 원유를 운반하는 선박입니다. 예, 그래서 내년에 아마 초대형 운반선은 55척. 수에즈 막스급은 좀 작은 편인데 이건 166척이나 발주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컨테이너선과 LNG선 비중이 높은데 유조선은 별로 없어요. 예, 근데 유조선은 배가 부족합니다. 지금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VLCC 특히 아주 초대형 유조선은 배가 거의 없어요. 지금 예, 신규로 공급되는 게. 그래서 내년엔 발주가 좀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의 원유 생산 확대 계획도 나올 것 같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언제까지 감산을 하기보다는 감산 기조가 또 어느 시점에서 종료될 수도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VLCC는 보통 1년에 40척이 평균 발주된대요. 그래서 최대로는 108척. 근데 그동안 지금 발주가 안 됐으니까 아마 내년에 55척이 발주되지 않을까. 굉장히 많은 거죠. VLCC. 아프라막스는 32척. 최대가 107척. 155척 정도 전망했거든요. 166척. 그러면 이걸 넘는 거잖아요. 107척이니까. 그럼 저게 너무 전망이 높은 건데 아마 그래서 저 전망한 저 수치는 아마 좀 이연되지 않을까. 25년으로. 그렇게도 좀 보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그 아주 초대형 유조선 잔여 슬롯 만들 수 있는 공간은 54척인데 뭐 중국이 50% 수주한다고 해도 우리나라가 27척 정도는 받지 않겠냐. 이 지금 현재 원유 운반선은 중국이 꽉 잡고 있어요. 현재는. 근데 중국은 좀 저가로 수주를 많이 해놨어요. 우리나라는 일부러 안 했어요. 고가를 하려고. 선별 수주. 급할 게 없는 거죠. 근데 이제는 내년에 발주가 늘어나야 되는데 중국은 많이 차 있고 한국으로 올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비싸게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한테 유리한 쪽으로 또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VLCC는 초대형 원유 운반선이고요. 15만 톤 이상이고 아프라막스급은 이제 중량 톤수 8만에서 12만 톤 정도. 세계 대부분의 항구에 다 대부분 들어가요. 근데 저 VLCC는 작은 항구에 못 들어가겠죠. 배가 크니까. 예. 그래서 요게 아프라막스급이래요. 요게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요렇게 생긴 배가 아프라막스급의 원유 운반선이다. 그냥 수에즈막스급은 약간 그 중간 정도. 요거는 이제 화물을 그 수에즈 운하 있죠, 저게. 그걸 통과할 수 있는 크기의 유조선을 우리가 그래서 수에즈막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예. 이제 요 세 가지로 좀 구분한다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선봉량, 그러니까 배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마도 지금 거의 배가 없어서 그다음 폐선량. 옛날에 이렇게 폐선을 많이 했다가 폐선 안 했다가. 예. 그래서 폐선이 올해는 아예 폐선이 없대요. 근데 앞으로 폐선이 늘어날 것 같다. 왜? 환경 규제 맞춰야 되니까. 폐선이 늘어나면 또 발주가 늘어나겠죠. 네. 그리고 VLCC 배가 없어요. 거의 지금 발주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40척. 여기는 아프라막스가. 네. 여기도 내년에 166척. 평균은 요 정도 되죠. 107척. 요 정도인가요? 예. 그러니까 많은 물량이 내년에 이 탱커선. 그래서 내년에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는 탱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드리면 올해까지는 컨테이너선하고요, LNG가 좋았고요. 내년엔 탱커랑 암모니아예요. 암모니아랑 다른 가스선, 뭐 LPG 이런 게 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나라 먹거리가 풍부합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조선주 좋게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조선주 그 보고서 중에 이제 최광식 연구원님 쓰신 거 한번 요거 암모니아선 얘기긴 한데 한번 정리한다는 또 차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선은 아주 큰 암모니아가 바다로 온다. 제목이 요거고요. 신조선과가 정말 장난이 아니죠. 계속 오릅니다. 이게 주요 선종별 신조선과거든요. 이 노란색 선이 약간 예. 중고선과고 저 회색은 정말 놀라울 정도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고가 물량 있죠. 비싸게 수주한 선박을 고가 물량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건조하는 걸 이름을 스틸 커팅이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내년부터 이게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가 물량 22년에 수주한 물량이 올해는 33인데 내년엔 86이에요.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아마 근데 25년에는요. 대박 고가 물량은 뭐냐면 대박 올해 수주 받은 거 있죠. 23년도에 수주 받은 건 더 비싸요. 22년보다. 그래서 앞에 대박을 붙인 거예요. 최강시 연구원님이 그렇게 쓰신 거고 이거는 25년에는 이 물량이 58%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요거 있죠. 요게 바로 이제 22년도에 수주받은 거. 그냥 고가 선박. 이게 한 158척 정도로 이제 내년에 가장 많아지고 요건 23년에 수주받은 거. 대박 물량. 25년엔 바뀝니다.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24년, 25년으로 가면 조선사들 이익률이 급증하겠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흑자선 비중이 지금 현대사모는 이미 돈을 제일 많이 벌거든요. 전체 조선사 중에. 이 회사는 올해 3분기에 벌써 흑자선이 50%까지 갔어요. 그리고 4분기엔 100% 될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기업들이 내년 2분기 정도 기점으로 해서 다 90% 넘어가니까 지금 흑자선 비중이 높은 건 긍정적이고 2022년에 수주한 물량들인데 이게 건조되는 게 내년에 본격화되는 거죠. 벌써 이미 건조는 시작했어요. 23년도 거는 내년 4분기부터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대박 물량이죠. 대박 물량. 현대사모중공업이 이제 그리는 힌트는 뭐냐면 고가 물량이 50%에서 벌써 영업이익률 5.6이거든요. 근데 현대중공업은 10%밖에 안 돼요. 물량이. 영업이익률은 0.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현대사무중공업의 현재 모습이 나머지 조선사들의 내년 모습이에요. 다 따라간다. 25년이 더 좋겠죠.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LNG선 관련해서 3도크 가장 큰 도크인데 거기서 반복 건조한대 20척. 원래 16척인데 늘려가지고 20척. 그러면 굉장히 효율성이 좋아지고 원가 절감되겠죠. 한국 대형 조선사들의 에너지 수준은 65척. 올해 119척 맞나요? 아닌 것 같은데 올해 아마 80척 정도 되지 않을까요? 올해 좀 더 90척? 8, 90척? 잘 모르겠네요. 일단 저렇게 써 있었고 제 생각에는 100척은 안 넘을 것 같은데 올해도 80여 척. 그래서 아마 요게 올해 86척이죠. 그래서 요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22년에 65척. 21년이 아마 21년일 거예요. 21년이 119척인가 120여 척 정도 돼요. 작년이 65 맞았고 올해는 아마 80척 정도 예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NG선과 LPG선도 매출 비중이 25년에 절반 넘으니까 실적 좋아진다. 이게 삼성의 제3도크라고 합니다. 이쪽이. 그래서 배를 여기 보면 4개나 만들죠. 하나, 둘, 동시에 그냥 반복 건조하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산업 수준은 의외로 또 내년엔 좀 수주 감소한다는 얘기도 좀 있잖아요. 근데 의외로 늘어날 것 같다. LNG선 시장 죽은 거 아니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골라받고 있고 해양 플랜트도 내년에 한 2-3개, 현대가 한두 개, 삼성이 2-3개. 컨테이너선은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 발주 있을 것 같고 탱커선은 이제 탱커는 뭐 아까 우리 공부했죠. 배가 없어요. 그래서 늘어날 거고 가스선 좋을 것 같고 이 두 가지가 내년에 좋아지지 않겠냐. 그래서 24년도의 수주도 오히려 줄지 않고 좀 더 늘어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컨테이너선은 이제 큰 기대는 하면 안 되고요. 이미 많이 줄었고 다만 바닥 다지기 할 것 같고 LNG선도 이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23년 연간 전망의 핵심은 일단은 뭐 탱커였지만 여기 보니까 올해가 80척이고 작년이 LNG선 119척 여기 써있네요. 약간 제가 그 연도를 좀 잘못 포기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때 이만큼의 수주받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이제 좀 정상화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년 연간 전망의 핵심은 탱커 원유 운반선이었지만 올해 사실 우리나라 9척밖에 수주 못했어요. 중국이 다 가져갔어요. 거의 다. 중국이 많이 가져갔습니다. 근데 여전히 배는 좀 부족하고 그래서 내년에
VLCC 아까 기억나시죠? 초대형 원유 운반선 47척, 수에즈 막스 78척, 한국은 이 중에 16척, 23척을 수주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고가 정책 유지로 훌륭한 작전하고 있다. 뭐냐면 중국이 올해 저가 공세로 물량을 많이 따냈는데 한국은 일부러 저가 물량을 공세를 안 한 거예요. 굳이 할 이유도 없었고. 예. 그래서 오히려 한국한테 지금 요즘에 비싼 수주도 들어오고 있어요. 중국으로 못 가니까. 중국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예. 그래서 중국은 이제 27년도까지 가고 있다고 합니다. 26년까지 다 거의 다 찼대요. 그럼 지금 만들면 27년이에요. 그러니까 선주들 입장에선 뭐죠? 지금 딱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27년에 나와요. 못 기다려요. 안 돼. 빨리 줄 수 있는 데 없나 찾아봤더니 한국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3호중공업에 4척의 수에즈 막스 탱커 발주를 했고 조선가 비쌉니다. 16% 비싸요. 중국 거보다. 그런데 발주가 들어갔어요. 뭐죠? 예, 이제 중국에서 나와서 한국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그냥 울며 겨자 먹기일 수도 있어요. 비싸도 해야 된다. 예,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런데 한국 조선사들도 슬롯이 여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가스선에 배분해야 되나 좀 고민을 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업황이 좋은 거죠. 가스선은 초황이고요. 예, LPG도 좋고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암모니아 운반선이 지금 가장 핫하죠. 그래서 10년 동안 150에서 200척, 연평균 한 15척에서 20척 정도 될 것 같고 한국의 LNG선 수주 잔고는 27년까지 다 찼습니다. 4.5년치 수주 갖고 있고요. 수요도 이상 없고 북미에서 최종 투자 결정이 LNG 쪽 내려졌기 때문에 90에서 120척 LNG선 수요는 거의 확정됐다. 이게 또 발주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친환경 LNG 선박으로 또 바꿔야 된대요. 이러면 240척 교체. 그냥 계속 뭐 업황은 좀 좋은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암모니아 선박 갑자기 등장했는데 올해 현대중공업도 한 2척 따냈어요. 하나오션이 4척. 그리고 중국의 강남조선사가 4척 정도. 네. 그래서 이게 금액도 꽤 큰 편인데 암모니아는 34도, 영하 34도에서 액체가 돼서 부피를 줄여서 운반이 가능하고요. LPG와 좀 특성이 유사해서 저장과 이동이 용이하다고 합니다. LNG는 영하 162.5도거든요. 암모니아가 더 유리하죠. 34도에서 얼리면 되니까 영하. 그리고 만들기도 되게 쉬운 게 암모니아는 하버 보시 공정이라서 이게 독일 화학제 제가 이건 찾은 거예요 직접. 요 하버보시 공정이라고 나와 있길래 저도 좀 궁금하고 해서 제가 직접 검색을 해서 이거는 찾아본 내용입니다. 독일 화학자 하버가 발명한 방법이고 원래 암모니아는 칠레 초석에서 추출했는데 이게 공급이 적어요. 그래서 아예 메탄에서 수소가스를 추출한 다음에 이 수소를 질소랑 화학 반응을 일으킨대요. 그 다음에 그거를 또 수소랑 혼합을 하면 암모니아 NH3가 나옵니다. NH3의 H가 수소잖아요. 이거를 분리하면 되죠. 예, 질소를. 예. 그죠? 예, 저 질소를 N자를 분리하면 수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암모니아 분해하면 수소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 세계 비료의 많은 부분이 이 하버보시 공정으로 제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암모니아 수요가 좀 이제 앞으로 수소 산업으로 또 가면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암모니아 운반선도 수주가 좀 늘어난다. 그래서 매년 20척 정도 투자가 필요하고 한국이 이 시장은 또 강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LPG 시장도 한국이 66%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절반을 현대중공업그룹이 또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조선가 계속 지금 올라가는 상황인데 뭐 24, 25, 26년에도 글로벌 잔고는 늘어나고 신조선가는 계속 상승할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 뭐 다른 기업들은 좀 목표 주가 좀 낮췄고요. 이 중에 2개만 올렸어요. 삼성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은 제가 며칠 전에 보고서 보여드렸죠. 예, 그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예, 3호중공업 얘기하면서. 그래서 조선조 오늘 그냥 이제 정리를 했다. 그래서 한번 정리가 되시죠? 그래서 결론 내보면 내년에 수주가 줄 거란 우려가 일부 있지만 애널리스트 분들 중에 일부는 아니다.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LNG 선도 줄더라도 60척 이상은 유지될 것 같고 굉장히 많은 물량이고 여기에 가스선
암모니아선 이런 게 붙어서 모멘텀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탱커선이 우리가 수주를 많이 안 한 거죠. 못한 게 아니라 내년에 탱커에서 반 정도 나올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이나 조선 기자재가 이 내용들이 맞다면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이유들이 아닌가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조선 오늘 무려 3개나 되는 보고서를 한 번에 좀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전자공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27일 날 있었던 내부자 매수고요. 어제 좀 보여드리려다가 표시가 안 돼가지고 이제 디지털 대성 김인규 부회장이 이제 1.5억 원 정도 장내 매수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어제 좀 전자공시가 많았는데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의약품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고 금액이 꽤 커요. 5,800억 정도 아시아 소재 제약사로 추정이 되고요. 에이프로가 이제 2차원지 활성화 장비 만드는 회사인데 얼티엄 셀즈는 이제 GM과 LG가 합작한 공장입니다. 근데 여기 미국 공장에 요새 에이프로도 수주 꾸준히 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납품을 하는데 그 공급 기간이 한 달밖에 안 돼요. 이제 굉장히 이런 경우는 요 금액이 실적에 금방 잡힐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4분기 실적에 반영될지 내년 1분기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내년 1분기 실적엔 또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에이프로한테 상당히 좋은 어떤 이제 공시인 것 같고, 삼성 SDS 요 회사가 요새 주가가 난리가 났죠. 근데 어제 공시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HPC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그러니까 고성능의 컴퓨터죠. 거기 관련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을 맺었다. 그러니까 삼성그룹의 클라우드를 담당하는 회사잖아요. 근데 삼성전자와 요거를 이제 계약을 맺어서 금액이 4,600억 원. 물론 엄청나게 큰 금액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6년짜리입니다. 6년짜리 공급 연도가 6년이 걸려요. 그러면 6으로 나눠보시면 1년에 얼마일까요? 68에 48, 한 800억 되겠죠. 대충 1년에 800억이니까 아주 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상징성이 있잖아요. 삼성이 이제 공급을 한다, 클라우드. 그래서 삼성 SDS는 삼성그룹의 AI를 이제 도맡아서 하지 않겠냐. 그러면 그 기대감까지 붙으면서 분위기가 좋은 것 같고, 비나텍은 이제 컵패시터 만드는 기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신규 시설 투자를 했고 신규 시장 대응에 한 생산.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안에 보면 사실 많은, 그러니까 배터리가 이제 전기차도 그렇고 배터리가 필요하지만 시동 걸 때 그거 배터리 있어야 되거든요. 시동 걸 때 뭘로 그 시동을 걸겠어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필요한 그런 이제 전원들 있죠. 그런 것들을 뭐 비나텍이 만드는 뭐 컵패시터 있죠. 그런 것들 통해서 또 하거든요. 그래서 컵패시터도 쓰임새가 굉장히 많은데 그걸 만드는 업체 중에 하나고, 신규 시설 투자 공시를 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시고, 마지막으로 에이프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시가 하나 더 있었던 게 자회사 에이프로 세미콘이 질화 갈륨 그 전력 반도체 이제 관련된 아마 그 사업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거기 관련된 웨이퍼 생산 능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토지 건물 등 시설 투자를 공시를 했고요. 자회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아마 관련해서 600억 정도를 아마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꽤 큰 금액이고요. 내년 10월 30일 날 아마 취득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 그래서 요거 토지 건물 기계 장치 같은 걸 해가지고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 어떻게 보면 이제 전력 반도체 쪽도 계속 성장한다고 보고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자회사가 하고 있으니까 그런 공시들이 있었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방금 시장이 끝나서 한번 지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코스피는 약보합이 끝났고요. 코스닥이 오후에 2차 전지가 급등을 해버렸죠, 갑자기. 근데 뉴스 아무리 찾아봐도 나온 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오늘 2차 전지가 테슬라 효과 때문에 아침에 출발 좋았는데 밀렸다가 다시 오후에 급등하는. 내일 사이버 트럭 출시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리튬 가격은 오늘도 빠졌어요, 중국에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펀더멘탈 중국의 CATL은 오늘 주가 별로 안 좋았는데 한국은 달라요. 어쨌든 다행히 정말 오랜만에 오늘 2차 전지가 급반등하면서 시장은 코스닥이 좀 더 강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외국인이 모처럼 들어왔고요. 기관은 조금 매도를
했습니다. 섹터로는 오늘 이쪽 그 토큰형 증권 있죠. 이쪽 주들이 되게 강했고요. NFT, 뭐 서울옥션 이런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세게 움직였고 2차 전지 업체들이 오늘 이제 오후에 특히 삼성 SDI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LFP 관련주 특히 오늘 오랜만에 정말 항상 LNF가 이게 상승률이 좀 밑에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오랜만에. 근데 왜냐면 사이버 트럭에 이 LNF가 아마 직납하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죠. 거기 4680 배터리 있잖아요. 이미 올해 공시를 했죠.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 투입이 돼요. 예, 그 공시 내용을 보면 이제 내년부터 2년인가 3년 동안 공급을 하는 거 한번 공시는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큰 수혜주죠. LNF가. 예. 그래서 아마 오늘 가장 많이 오른 게 아닌가라고 좀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게 이것 때문에 올랐는지는 알 수는 없고요. 그리고 그래서 2차전지 좀 바닥 찍었고 저 개인적으로 LNF는 워낙 저평가돼 있어서 좀 주가가 좀 많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워낙 좀 빠져 있어서. 그리고 LG엔솔도 오늘은 오랜만에 좀 괜찮았고 엔터주들은 사실 뭐 엔터주가 같다기보다는 갤럭시아 요 회사가 아까 예, 증권용 토크 요것 때문에 좀 오른 것 같고 엔터주는 사실 CJ ENM 빼면 뭐 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좋았고 이제 오늘 2차전지 급등하다 보니까 오늘 오랜만에 이쪽 리튬 관련주도 다 일제히 반등에 일단 성공을 해줬습니다. AI 챗봇 관련주도 뭐 여전히 강하고요. 의료 AI 오늘 아침에 루닛이 좀 강했는데 오늘도 강했고 MLCC도 오늘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은 코스모 신소재 여기 뭐 2차전지로 봐야 되겠죠. 삼성전기 여전히 강하고요. 그래서 괜찮았고 로봇주들은 오늘은 조금 이제 윗골이 단 기업도 있지만 일부 기업도 강했고 삼성 SDS가 오늘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삼성 SDS 보면 참 주가 그러니까 요새 좀 많이 올라서 좀 실수는 있어요. 그러나 SDS도 정말 2년 만에 주가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좀 가져가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어느 레벨까지 좀 올라간다면 그때는 조금 비중을 줄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 쪽이 좀 오늘 괜찮았고요. 그리고 모바일 게임도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AI, 클라우드, 2차 전지, NFT 뭐 이런 기업들이 강했고 테마파크가 오늘 급락한 건 이제 우리나라 부산이 안타깝게도 엑스포 유치에 실패했죠. 그래서 그 영향으로 오늘 건설주들한테도 좀 부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건설 대표주들 특히 GS건설이 많이 빠졌고 DLNC는 뭐 그냥 거의 변동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쪽은 이제 그쪽이에요. 주택 리스크 그쪽은 상관이 없는데 오늘 보시면 뭐 시공테크나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조금 오늘 좋지 않게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KCC도 뭐 별 이유는 없는데 7%나 좀 빠져버렸고요. 또 오늘은 오후에 약간 이제 인테리어나 국내 건자재 회사들 주가도 일단 이제 그 사우디 약간의 그 패배에 따른 실망감이 좀 나온 거 아닌가. 근데 본업은 물론 부산 엑스포가 됐으면 좋겠지만 본업은 뭐 어쨌든 주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뭐 중장기적으로 주가는 더 연동이 될 것 같고요. 반도체는 오후에 2차전지가 좀 힘을 내니까 좀 빠졌고요. DB하이텍이 좀 많이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피팅주들도 오늘도 좀 빠졌고, 근데 여기 이제 신규 상장 기업이 좀 워낙 변동성이 커서 그런 것 같아요. LNG 오늘 좀 빠졌고요. 음식료, 백화점, 조선, 카지노. 아까 카지노는 이제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은 되죠. 오늘 또 보고서가 나온 것도 있지만 경쟁사들이 이렇게 뛰어드는 거.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이게 우리나라에 대규모 리조트 투자하고 이러는 게 외국인 카지노 입장에서 이제 좋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좀 주가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가 잘 버텼는데 많은 기업들의 주가가 좀 흔들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아요. 하락이 한 1,500개가 넘으니까 상승보다 하락이 월등히 많았던 날이지만 지수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특정 업종이 상승하면서 시장은 지수만 올랐다, 지수는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은 네, 일단 뭐 오늘 2차전지 좋았고 다 뭐 2차전지죠. 예. 셀트리온 좀 부진했고요. 그리고 삼성 SDS 좋았고 보험주 부진했고 음식료도 뭐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조선주에서 하나오션 여전히 좋았고요. 그리고 LNF가 급등을 한 상태고 간간히 급등주 하나씩 보이시죠? 현대오토에버도 벌써 19만 원이에요. 얼마 전에 13만 원이었거든요.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저 건설주 오늘 급락했고. 근데 삼성 엔지니어링은 어차피 사우디에서 수주니까 네옴시티도 그렇고 중동 건설주들은 저는 오히려 호재 아닌가 싶거든요. 중동 건설주는. 아니 어차피 네옴시티도 이제 더 탄력 받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 중동이나 이런 데 수주 잘하는 기업들은 이게 사실은 악재가 아니죠. 예, 그 기업들은 오히려 호재인데 예, 아무튼 주가는 오히려 반대로 좀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철강 석유화학도 오늘 조금 안 좋았고요. 그리고 하나시스템 방산주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KCC도 어쨌든 오늘 좀 빠져버렸고 제일기획도 다시 2만 원 깨졌고요. 그리고 뭐 큰 특징은 없네. 심택은 다시 좀 밀렸고 오늘 반도체가 오후에 조금 밀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크게 하락한 게 파도 좀 빠졌고 Y젠터 좀 안 좋고요. 반도체 소부장은 오늘 좀 쉬어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오르는 섹터는 딱 한정돼 있어요. 예, 몇 개로 딱 압축돼 있고 대다수 기업들은 그냥 부진했던 하루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즘에 시장이 뭔가 이제 어떤 방향성은 없고 혼조세 보이는 가운데 하루는 이쪽 섹터, 하루는 저쪽 섹터 이렇게 계속 순환매 도는 그런 장세라고 봐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 이제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자기 차례 기다리면 돼요. 그 부진했던 2차전지도 한번 움직여 버리잖아요. 뭐 이유 어찌됐건. 그래서 자기 차례를 좀 기다리며 올 수 있는 그런 장이다. 그래서 너무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마시고 일단 기다리는 전략으로 좀 대응하시면 뭐 어느 시점에서는 또 보유한 기업들 주가가 좀 올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연준의 매파 중에 매파인 윌러 연준 의사가 사실상 금리 인상 끝났다라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증시가 뭐 나쁠 건 뭐 당분간은 크게 없어요. 뭐 악재가 나온다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단 뭐 국제유가가 크게 급등한다거나 뭔가 그런 게 아니라면 시장은 좀 무난하게 예, 움직이지 않을까. 다만 2,500은 지수 레벨로는 싼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를 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항상 조정 이용해서 투자를 계속 해나가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저는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